업계에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사전 테스트를 엄청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에 NP웍스라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NTT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의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서비스를 하나, 앱을 하나 배포하고 스크립트를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 테스트를 해서 그거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사전 테스트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는 다 아시다시피 크래시 리포트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이 비정상 종료되거나 익셉션이 났을 때 그 정보들에 대해서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래시 리포트로 보내는 거죠. 근데 크래시 리포트 서버들이 대부분 북미에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블랙박스랑 똑같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만의 상황을 스냅샷해서 찍어주기 때문에 크래시가 안 나는데 화면이 느려서 버벅거린다거나 좀 뭐가 좀 약간 프리즈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감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불만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만 되는 거고요. 여기 할 때 이제 제한된 디바이스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서 사실 많은 이제 공백이 있는 겁니다. 사전에 여기 있는 디바이스는 깨끗한 어떤 클린 디바이스 테스트를 하겠지만, 고객들은 뒤에서 아이튠즈 음악을 틀고 아니면 멜론을 틀고 그 위에 또 앱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앱끼리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앱이 충분히 OS로부터 자원을 획득하지 못해서 장애가 난 거지, 아니면 내가 앱을 잘못 짠 거지, 이런 것들 알 방법 없죠. 왜? 그냥 크래시만 날라오니까 다른 앱이 동작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요 부분만 보는데, 실제 성능 품질을 측정하시려면 OS 단까지 전체를 다 보셔야 되고, 이것들에서 전체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많이 다계층으로 되어 있고, iOS도 자세히 보면 유닉스라는 마크 운영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눅스가 밑에 갈리고 제조사가 최적화해놨던 어떤 부분들에다가 안드로이드 이제 런타임이 올라가고요. 이 위에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게임이 동작하면 더 재미난 게 이 위에 뭐가 올라가죠? 뭐가 올라가냐면 유니티가 돌기작하기 위해서 단내 프레임워크의 오픈소스인 모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죠, 게임 같으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코드를 잘못 짠 건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볼리 문제가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볼리라고 되게 유명한 네트워크랑 디스크 캐시 관련된 그 메모리를 최적화하는 캐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구글이 발표했었는데, 삼성 쪽에서 디스크 캐시를 호출하면 죽는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와, 볼리 좋다 해서 썼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엄청난 크래시를 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iOS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iOS는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안을 따볼 강도가 별로 없고요. 그냥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마크 운영체제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얘는 더 성능 측정하기 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여드리면 요 윗단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윗단이고요. 실제 이 밑지 제조사들이 되게 골치 아파하는 이슈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앱은 이것들이 다 엮여서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사마다 이 전략들이 전부 다릅니다. 뒤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면을 60프레임을 초당 60프레임을 부드럽게 뿌려줘야 화면이 예쁘게 결신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안드로이드 런타임 입장에서도 안드로이드 단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하지만, 하드웨어 입장에서도 그것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V싱크 관련된 것들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락을 한 1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럼 CPU랑 GPU랑 엄청 뜨거워지겠죠. 계속 그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도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대로 내면 CPU가 맛이 가니까 하드웨어 제조사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CPU 최고 클럭을 낮춰버립니다. 그게 CPU 거버너들이 하는 정책이고요. 모든 회사들마다 이 정책이 다릅니다. 심지어 GPU도 다르고요. 그리고 출시된 모델마다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랑 그 다음에 디스크 쪽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웨어 레벨링을 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계속 쓰면 닿는다라는 거죠. 닳아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새 걸로 바꿔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애플은 당연히 배터리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게 중요해 라고 판단을 해서 의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패션이나 게 성능을 갖춘 케이스고요. 그 반대면 어떻게 되죠? 닳아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터리가 그렇게 닳아버리면 평상시 10시간 충전해서 충전하면 10시간 쓸 수 있는 게 3-4시간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좀 달랐을 뿐인데 이제 경기가 오래 이제 공격을 당했던 사례가 됐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나 뭐 나머지들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파워를 줄일 건가에 대해서 모든 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그 핸드폰에 이제 랜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랜드 플래시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적화 기법을 자기가 맞게 다 조절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그 플래시 디바이스 플래시를 만들었던 그 회사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걸 거의 중요하거나 안드로이드 족동을 그대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게 메모리 관리인데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절약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동의 자원이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와 동일합니다. 물리적인 머신에서 VM이 여러 개 띄워서 하나의 물리적인 머신에서 자원을 공유해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하나의 폰에서 앱이 여러 개가 동시에 뜨는데 그 자원을 공유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들에서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냐 해서 당연히 리미테이션이나 제약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지금 현재는 이 메모리에 대한 제약만 있고요. 이 나머지는 제약은 없습니다. CPU를 5조 이상 100% 점유하면 이제 뭐 AI나 뜨긴 하지만 사실 현재는 메모리에 대한 제약만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자바를 맨 처음 쓴 거는 우리가 당연히 프리 딜레이 같은 안 하고 가비지 컬렉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얘를 썼죠. 그래서 썼는데 초창기 아키텍처를 어떻게 했냐면 안드로이드 앱 하나가 3.0 미만 3.0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앱 하나가 폰에 대한 모든 자원을 제한 없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앱이 박살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남은 자원을 잘 정리해주지 않고 나가면 폰 자체가 무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버전부터는 강력하게 제약을 둡니다. 그래서 달빅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앱당 쓸 수 있는 메모리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SB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앱을 하나 하면 GC 루트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쭉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이 객체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마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크가 안 된 녀석들은 이 수입 단계에서 돌아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크 SB로 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의 단점은 뭐냐면 프래그멘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팩트해서 쭉 정리한 다음에 흩어져 있는 걸 줄여서 이렇게 딱 압축시키고 딴 공간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드로이드가 왜 컴팩션하게 할 수 있게 구조를 바꿨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근데 이제 초창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앱을 쓸 때 그 개발할 때 U라고 쓰면 이거 스트롱 레퍼런스라고 하고요. 이걸로 이제 개발하시면 GC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크 SE로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를 일일이 다 탐색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느리겠죠. 그럼 초기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게 아웃 오브 메모리인데 객체를 얼로케이션 하는 속도보다 GC가 돌려보는 속도가 느리면 당연히 아웃 오버해서 메모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제 크래시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팁은 뭐였냐면 요 앞에 위크 레퍼런스라는 키워드를 달아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크 레퍼런스는 뭐냐면은 GC가 동작했을 때 얘는 한 번만 쓰고 불필요한 객체니까는 바로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탐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위크가 나왔네? 하면 그 뒤에 있는 녀석들을 싸잡아가지고 다 그냥 탐색하지 않고 레퍼런스 큐라는 데 넣어버려서 수입이 동작하면 던져버리거든요. 이 힌트를 달아주면 달아줄수록 안 쓰는 객체, 한 번만 딱 부르고 안 쓰는 객체를 이 힌트를 달아주면 달아줄수록 굉장히 그 메모리 GC의 부담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스트롱 레퍼런스가 적성적으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한 번만 쓰는 객체들은 위크 레퍼런스를 쓰시면 되고, 이 팬덤 레퍼런스는 위크 레퍼런스의 약간 더 진화된 버전인데 언제 이 객체를 레퍼런스 큐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딜레이트를 하는 것처럼 레퍼런스 큐에 넣었던 시점을 조절하고 싶으면 팬덤 레퍼런스 쓰시면 되고, 위크 레퍼런스면 그냥 동작할 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소프트 레퍼런스라고 하면 얘는 메모리가 넉넉하면 스트롱 레퍼런스까지 동작하다가 메모리가 부족하면 위크 레퍼런스까지 동작하는 약간 이중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스트롱하고 위크 레퍼런스를 많이 써라 라고 이제 가이드를 줘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 이하부터는 어떻게 했었냐면 앱이 쭉 이렇게 동작하다가 이거 메모리를 한번 내가 정리해야겠어라고 하면 스탑 더 월드라고 해서 GC가 동작할 때 앱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딱 멈춰버리고 얘를 깨끗이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한참 올라가다가 1초, 2초 올라가기 딱 멈춰버렸죠. 그러다가 또 되고 프리징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5.0부터는 이러지 말고 이것들을 부분 나누자. 지시 루트나 이 형태 부분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고 컨커런트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도 훨씬 적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CPU 코어가 여러 개인 것 같은 경우는 성능이 충분히 나왔겠죠.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5.0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안드로이드 그 메모리 프래그먼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작은 객체랑 큰 객체가 한 힘 영역에서 놀고 있으면 프래그멘테이션이 가장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5.0에서 가장 큰 거는 큰 객체를 저장하는 거랑 작은 객체를 저장하는 영역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사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4KB 영역들 객체들 여러 개를 쭉 만들어서 작은 걸 저장하는 영역을 따로 만들고요. 얘는 앱에 있는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객체들을 그때그때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한번 GC가 동작해서 정리할 때 일제히 벌크 프리를 할 수 있게 쉬운 아키텍처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 되는데요. 스몰한 오브젝트는 이런 형태대로 관리하고 라지한 오브젝트는 별도로 관리해서 GC가 동작하면은 큰 녀석대로 정리하고 작은 건 작은 대로 빨리 정리해서 퍼포먼스를 올리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 큰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재미난 게 구글이 아니고 인텔의 연구였습니다. 뒤에 이제 연구 결과 한번 발표드릴게요. 인텔 쪽에서 왜 이렇게 구조를 바꿨냐라고 하면 그 인텔 쪽에서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실제 유명한 앱들을 다 해가지고 이 객체에 대한 사이즈를 체크해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요 정도 65에서 128 바이트 정도에 있는 애들까지만 하면 대부분 조그만 객체들이 굉장히 앱에서 많이 사용되고 큰 객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영역이랑 큰 객체를 해석한 영역을 나누자 라는 힌트를 준 거고 이 인텔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찾아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맵에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GC를 실행했었는데 GC를 한 번, 두 번, 한 번 하면